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한국에서요, 네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잠시만요. 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본, 돈 또는 돈을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뭐 건물 또는 뭐 연예인이 될 수 있는 뭐 외모와 뭐 가창력 뭐 이런 것도 다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그런 기회가 쉽게 오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고 또 취업, 결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사교육 또는 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입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뭐 쉽게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알바를 하나 쓰더라도 얘가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면접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데서 원장님의 평가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 꼭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다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내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니까 한국에서 분명히 입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입시를 위한 것이고 또 입시 자체를 우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도와주는 것도 또 입시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랑 학부모가 입시에서 궁금해하는 게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정보를 궁금해하는 거죠. 정보를. 근데 이런 정보는 원장님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제가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자료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매년 달라지고 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뭐 엑셀이든지 뭐 종이로 된 거를 찾아서 준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요즘 뭐 어떤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이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서칭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것은 정보보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고요.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올리면 목표 대학 갈 수 있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궁금해하는 이 두 가지를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입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면 입시 상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 내비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원에 입시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대부분은 입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때를 만나게 돼요. 항상 만점 수준의 학생이 있다. 그럼 이 학생은요, 우리 학원을 담임으로 해서 만점이 된 것이지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 또는 뭐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만점을 받다 보면 학원에 대한 고마움은 좀 사라지고 자기가 잘해서 100점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 학원보다는 100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는 뭐 90점에서 항상 점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또는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학원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바꿔보려고 할 때 우리 학원에서 너 다른 학원 가봐야 똑같아. 우리 학원 계속 다녀야 돼. 라고 말을 해도 그 결론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성적이 정체가 돼 있든 뭐 하락이 돼 있든 뭐 만점 받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두 번째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의 내신 성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요. 그걸 학생과 학부모가 안단 말이죠. 그럴 때, 야, 그냥 그래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까? 그것이 바로 저는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고등학교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그냥 올 3등급이에요. 모든 과목이 3등급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학생의 목표는요, 예를 들어서 그냥 건국대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5월 3등급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일반고입니다. 5월 3등급이기 때문에 건국대에 교과 전형으로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그렇죠? 종합 전형으로 가려면 내신도 이 될까?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내신이 3등급이면 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이 논술이랑 정시가 있는데 논술로 갈 수 있는지 정시로 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죠. 내신이 3등급이면 원래는 논술과 정시를 준비를 안 하거나 준비를 해도 건국대를 못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학생의 어떤 현재 학년 또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뭐 열정, 노력 또는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와 그 지역의 상황 등등 따져보면 어쩌면 교과랑 종합으로는 아예 준비에 더 이상 해는 게 의미가 없지만 논술과 정시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건국대는 못 간다고 쳐도 이 학생이 건국대를 가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서 아, 건국대 가면 웬만큼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든지 건국대 정도의 대학을 가야 자기가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건국대와 비슷한 대학에 혹시 자기가 유리한 전형이 있는 대학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또는 건국대가 아니어도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가 다른 대학에 존재하고 거기를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입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입시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라는 것이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등수는 의미가 없고 점수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기말, 수행평가를 합쳐서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점수가 환산이 돼서 90점이 넘으면 A, 또 80점대는 B, 또 70점대는 C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행평가의 비율이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가 나중에 환산될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역할을 수행평가에서 해줍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서는 성적을 A를 받든 B를 받든 일반고를 간다고 할 때는 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는 A를 몇 명을 줄까? 이거를 딱히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B를 몇 명을 줘야 될까? 이걸 딱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절대평가로 성적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갈 때 이 절대평가로 된 것을 반영을 안 하고 여기서 보듯이 상대평가라는 이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학에서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라는 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점수보다는 등수가 중요한 어떤 평가잖아요. 그래서 1등급은 우리 학생 수가 300명이면 4%에서 3, 42, 12명만 준다. 또 우리 학교가 200명짜리 학교면 2, 4, 8, 1등에서
8등까지만 1등급을 준다. 여러분이 이런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12등과 13등이 서로 동점이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12등과 13등은 둘 다 2등급이 되는 겁니다. 12등이 13등이 1등급이 될 수는 없어요. 4%가 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을 구분하는 이 등수,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을 구분하는 이 등수에 걸려 있는 학생들이 동점이 나와버리면, 동점이 발생하면, 즉 동점자가 나오면 아래 등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동점자가 나오지 않아야 학생이나 또 학교 자체에서 유리한 거죠. 불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도 어렵고 기말고사도 어렵고 수행평가도 정성평가로 해서 학생들을 빡빡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점수는 몇 점이 나오든 간에 이 등급이 아마 자기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중학교가 딱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명이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가 딱 한 개 있어서 이 100명이 그대로 온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요, 이 90점에서 100점,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다 더해서 90점에서 100점이 나오면 A를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A를 예를 들어서 40%를 준다고 해볼게요. 어떤 과목을. 그러면 100명에 40%니까 40명의 학생이 A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100명짜리니까 1등급은 무조건 4%니까 4명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4명만 1등급이 되니까 36명은 죽었다 깨나도 1등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6명 중에 7명이 이렇게 2등급이 되면 29명은 죽었다 깨나도 2등급도 못 되는 겁니다. 이 29명 중에서 12명만 3등급이 돼요. 17명 남았죠? 이 학생들이 그대로 4등급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40% 주는 건 좀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A를 40% 주는 과목도 있고요. 40% 가까이 주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받았다고 좋아해 봐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져서 가는데 퍼센트를 보세요. 4%, 7%, 12%, 17%. 그러니까 대부분은 3, 4등급이 되는 겁니다. A 받았던 학생이. 지금 B랑 그 이하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가 40%는 좀 많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를 30%로 다시 바꿔서 보겠습니다. A가 30%면 100명이라고 치고 여기도 그대로 100명이 간다라고 치면 30명의 학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30명 중에서 4명만 1등급이에요. 26명은 절대 1등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26명 중에서 7명, 즉 19명은 절대 2등급도 못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3등급으로 12명이 되고 7명은 3등급도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A가 30% 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면 자, B등급, B는 그냥 4등급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중학교 때 A를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안에 들 거다. 아니면 난 1등급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중학교는요. 등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다가, 즉 경쟁이 없는 거죠. 등수가 없다라는 건 경쟁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살다가 고등학교는 등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비로소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북한처럼 경쟁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경쟁해서 살다가 힘들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면 거기를 가겠어요.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경쟁 없다가 고등학교의 경쟁 사회로 와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학생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엄마죠. 우리가 A인데 왜 3등급, 4등급이 나오냐? 이 학원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해줘야 돼요. 어머님, 아이가 A인데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표 대학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내신으로는 목표 대학 못 간다고 인정을 하시죠. 내신으로 목표 대학을 못 가지만 내신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찾아 드릴게요. 그게 이런 전형이고 이런 전형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라고 해줘야 이 엄마가 또는 옆에서 같이 듣던 학생이 아, 그렇구나. 난 내신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저런 방법으로 내가 대학을 가야지 뭐. 그래서 원장님하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같이 준비해서 가는 거죠. 결국 입시라는 것은 우리 학원의 수업을 통해서 또는 우리 학원의 관리를 통해서 목표 대학을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입시인 것이 입시가 별개는 아니에요. 고교 학점제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내용을 일부러 넣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현재 대통령 또는 인수위원장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안철수 뭐 인수위원장이나 이 분들은요. 고교 학점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일단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해외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요. 보통 뭐 기간은 고등학교 과정이고 뭐 졸업 요건이나 환산 시간 이런 거는 뭐 좀 다른 표현이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평가 방식인데요. 외국은 다 절대평가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 등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경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등수도 경쟁이 없어요. 고교 학점제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갈 때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신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교 학점제를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절대평가에다가 상대평가를 섞어서 한다라는 게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 학생의 내신을 갖고 뽑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뽑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평가, 즉 등급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평가도 같이 반영한다는 게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응? 아이고, 네.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수업의 3분의 2를 참석을 하고 시험을 봤을 때 무슨 평가든지 간에 봤을 때 결국 40점이 넘으면 통과다. 혹시 39점 이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게 병행돼서 되는지만 아시면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평가한다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과목,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이 뭐냐 하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여기에 뭐 과학 실험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고교 학점제가 되더라도 현재처럼 1에서 9등급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과목은 모조리 다 선택 과목이에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데 다 절대평가다. 즉 A부터 E까지 나오고 요게 바로 제2수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비인기 대학 가는 애들이야 뭐 B도 받고 하겠지만 서울의 인기 대학 또는 뭐 예를 들어 의대라고 할까요? 그런데 가는 애들이 이거 A를 놓치는 애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과목은 내신 성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만 중요하구나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열심히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고등학교 때야 1에서 9등급인데 2, 3학년 때는 A, B, C로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A와 일반고의 A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냐? 예,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소송도 하고 있죠. 뭐 자사고 같은 경우에. 근데 자사고가 일단 뭐 이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나 인수위원장 이런 사람들은요, 이 특목고나 자사고가 일반고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결국 고교 학점제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일반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다라는 건 이걸 반대한다라는 거고, 이걸 반대한다라는 건 이걸 반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근데 고교 학점제가 없어진다면 현재랑 똑같은 거고요. 고교 학점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현재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중학교 학원은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야기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원래 입학사정관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입학사정관제가 고교학점제처럼 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학교 바깥에서 하는 활동도 포함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몽골에도 의료봉사 가고 막 이제 이랬던 거죠. 뭐 국회의원 상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뭐 경제력이라든지 뭐 사회적이라든지 또는 교육적이든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 뭐 요번에 문제가 된 뭐 조국 씨 딸 뭐 이러는데 사실 조국 씨 딸뿐이 아니라 그때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교회 활동을 다 빼. 그냥 교내만 하자. 학교 내의 것만 하자.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자기소개서까지 해서 하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빨간색으로 된 거 보세요. 상을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죠. 그렇죠? 우수한 학생이니까. 봉사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 거죠. 이타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동네 요양원도 가고 막 그래서 뭐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학교의 공식 동아리나 진로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학교의 프로그램이 또는 동아리가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 이런 것이 중요했던 거죠. 또 책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양하게 많이 읽을수록 우수했고요. 또 과목 선생님 써주는 게 다 중요했단 말이죠. 이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고3은 어떻게 됐느냐. 자소서는 살아있어요. 물론 문항은 줄었지만. 근데 상이 하나로 줄었어요. 의미 없어지는 거죠. 봉사 중요하긴 한데 코로나라서 한 해가 없어요. 자율동아리 중요한데 1년에 하나밖에 안 돼요. 아직 독서는 반영이 돼요. 세특이 반영이 돼요. 이 세 개가 중요해요. 근데 올해 고3보다는 그 이하 고2, 고1 이런 애들이 학원에 더 많으시죠. 그쵸? 자,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소서가 없어져요. 그 다음 이런 게 싹 반영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개는 내가 원하는 내 진로와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로에 있어야 되거나 그런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존재해야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나랑 맞으면 좋고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요. 세특 하나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여기서 기록해봐야 반영이 안 되니까 교내에서 배우는 수업에 연관된 책을 읽었다. 내가 거기에 관계된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봤다. 이 세특 하나만 거의 메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없어져, 반영 중요했던 것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정시로 다 늘릴 수 있냐? 뭐, 정시 뭐 100%로 해라 이런 안철수식 공약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시로 다 확대하기는 아무래도 좀 반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되는데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뭐 세특 정도는 반영을 하는 교과 전형이 뭐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변화가 보이고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종합 전형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시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가 여태까지는 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의 뭐 등급 합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최소 3개 합이 뭐 6, 7 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수능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200개가 있지만 200개에는 지금 뭐 망해가는 대학들 엄청 많죠. 대학교에 오기만 해도요. 아이패드를 준대요. 그게 뭐예요? 애들을 못 모은다는 이야기죠. 등록만 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은 등록금이 면제예요. 왜요? 2학년부터 받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애들 아예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런 대학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보니까 올해에도 수시로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시는 100에서 이걸 빼니까 22%겠죠. 그래서 비인기 대학까지 다 합해보면 수시도 내신으로만 뽑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종합은 적어요. 또 정시는 당연히 적지만 뭐 대부분이 수능 위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전국에 200개 대학을 다 통틀어서 만든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최소한 인기 대학 또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국립대 이 정도 또는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사립대 한 개 이 정도가 사실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고 싶은 대학이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인기 대학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16개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더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인기 대학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정시가 40% 이상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는 60% 이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뽑는 걸 다 합쳐봐야 60%니까 단일 전형으로는 정시보다 더 많이 뽑는 건 없는 거죠. 게다가 수시에서 원서를 6개 쓰면서 중복 합격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시로 이렇게 2월이 되는 인원이 거의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에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인기 있는 데는 없겠지만 대부분 5에서 많으면 10%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40% 플러스 알파니까요. 정시가 이제는 최대의 전형이 된 겁니다. 수능 거의 100%로 하는데 간혹 내신을 보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뭐 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수능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올해에요. 정시 40%를 무조건 해야만 되는 16개 대학 중에서 일단 8개가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정시가 40%가 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는 이렇게 합쳐서 60%죠. 물론 요 실기나 실적이 수시도 정시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빼고 볼게요. 그래서 보면 교과 전형은 보통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논술도 거의 10% 수준입니다. 근데 종합이 한 35% 되는 거죠. 어쨌든 정시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 종합전형 그 다음에 뭐 교과와 논술이 뭐 그 다음 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알파가 넘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16개 중에서 나머지 8개입니다.
40%가 다 넘는 거고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교과는 한 10%, 논술도 한 10%대, 여기도 한 35%, 그래서 1, 2, 여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 이 16개 대학 말고 나머지 대학은 없냐? 있습니다. 그럼 그런 대학은 정시 40%라고 안 했어요. 그냥 니네 맘대로 뽑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예, 36, 34, 38, 32, 30, 36, 27, 38, 40. 어때요? 40%에 근접하지 않나요? 그 대신 이런 대학은 교과 전형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쵸? 아까보다 좀 늘어나죠. 그쵸? 예. 그만큼 논술이 없어지고요. 종합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어쨌든 얘가 1등, 얘가 거의 비슷하고 얘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대학도 보면은 13, 뭐 33, 44. 굉장히 정시가 많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논술은 거의 없고, 종합이 좀 줄고, 교과가 어떻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결국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또는 엄마가 나의 내신 성적으로 결국 즉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시에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목표 대학에 합격은커녕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거나 최소한 우리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다른 학원 간다고 이런 전형으로 여길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왜? 이게 한두 달 준비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못 간다고 인정하고, 그럼 여기에, 그래, 현재 너의 내신에 비교과를 붙이면 갈 수 있냐? 근데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비교과 붙여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 반영하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쵸? 내신이 여기 갈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하면 이거 붙여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면 수능 최저를 붙여서 내신의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서 교과로 갈 수 있겠죠. 목표 대학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에 근접하는 대학 중에 수능 최저를 좀 세게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내가 내신만으로는 못 가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면 말 그대로 혹시 논술로 갈 수 있냐? 근데 논술로는 거의 대부분 못 가요. 왜냐하면 내신 안 나온 애들은요. 논술 거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계열로는요, 애가 다방면에 또는 특정 분야에 어떤 굉장한 수준의 어떤 독서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논술에 낮다. 그럼 합격 가능성이 있고, 또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을 엄청 잘한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힘들어요. 솔직히 논술로 얘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원장님들 입장에서 너 논술로 가려는 얘기 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내신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학원을 안 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시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정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가르치지 않았고 그냥 주로 내신만 가르쳤겠지만 이제부터는 정시가 확대된 세상이 된 거고요. 또 대통령이나 인수위원장이 다 정시를 늘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진 않아도 어쨌든 40%까지는 다 늘어나고 여기에 수시에서 넘어오면 그 알파니까 대학에 따라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재수생 빼고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그냥 뭐 현역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 빗대서.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율이요. 제가 보기에는 4분의 1? 안 됩니다. 즉 25% 제대로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그냥 뭐 25%라고 할게요. 이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대부분 다 인기 대학, 상위권 대학인 거죠.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도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생들도. 근데
여러분 학원생들이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는 정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학원이 있는 지역이 이 동네에서는 정시로 가는 애가 없어. 그런 어떤 이미지 또는 그런 역사 때문에 정시를 준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정시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으로 못 가는 애들에게 새로운 어떤 음, 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6월, 9월, 11월,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이 수능. 그래서 대부분 정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고3 때부터 이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3에서 5년치 문제집만 열심히 푸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준비해봐야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옵니다. 맨날 뭐 수능 특강 붙잡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푸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정시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모의고사에 여기처럼 3에서 5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같이 준비시킨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1년과 그 전의 1년, 그래서 정시 준비는 최소 2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만 준비하기 때문에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도 입력하고 다음 모의고사 성적도 간단하게 입력하고 그 다음 비교과에서 이 학생들이 예, 내가 상이나 진로나 임원활동, 자율진로활동,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을 다 수치를 한번 3학년 1학기 때까지 할 거를 한번 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상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약 50개를 다 이렇게 셀렉트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을 하면 너는 일반고 기준에서 봤을 때 2등급 중, 즉 2.5등급 정도의 수준이야. 또 면접, 논술 이렇게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 5분에서 많으면 한 7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내신과 예를 들어서 넌 내신이 어떻구나. 그 다음에 너는 모의고사가 뭐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학생이 학창 시절에 그냥 학교를 재미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를 어떻게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생이 저는 수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수시를 눌러서 당연히 4년제일 거고요. 그냥 서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 옵션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내가 자연 계열로 갈 건데 소리가 나서 제가 좀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끄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계열로 해서 내가 건국대 갈 수 있냐? 그러면 건국대의 논술, 자기추천, 지역균형 중에서 논술과 지역균형은 불합격, 자기추천은 추합. 추합인데 교과는 최상인데 서류가 부족, 면접이 최하인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추가 합격, 여기는 무리, 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불합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지만 모집 단위 옆에 이 별 표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런 거에 가면은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 여기는 어떻게 뽑는 거냐. 이제 돋보기 눌러보면, 뭐, 경쟁률과 수능 최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1, 2단계를 어떻게 뽑는지, 학생부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학생이 자기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이고, 이게 PC에서 보는 화면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만 학생에게 입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같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학생이 자기 핸드폰에서 볼 수 있다면 학부모도 똑같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그런 부모는 항상 자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몰라요. 또래 엄마들하고 어울리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자기 핸드폰에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나요? 여기 학원 이름이라고 써 있지만 핸드폰에 여기 우리 학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땡땡 학원이면 땡땡 학원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매일은 아니면 가끔 보겠지만 직장인 부모는 더 자주 보겠죠.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작년 거 누르면 건대에서 직접 발표한 작년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이야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학부모가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어디 가서 찾아요? 학교 홈페이지 어디 가서 찾습니까? 못 찾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앱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 거든 뭐든. 그 다음 내가 못 가? 그럼 여기서 내가 내신을 좀 올리면 2.2로 올리고 이런 거를 좀 더 올리고 뭐 한 단계씩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 내비는 현재 성적으로 어디 가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기간에 무엇을 올리면 목표 대학 갈 수 있냐. 그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갈 건데, 문과 쪽으로 갈 건데, 내신으로 어디 가나요?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동덕여대에 갈 수 있는 학과도 있고, 못 가는 학과도 있는데, 여긴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찾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저는요, 예, 심리가 들어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심리라고 쓴 다음에 심리는 여기 있겠죠. 근데 모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신으로 서울에서 심리가 들어있는 학과를 어디 갈 수 있나요? 여기 K시대, 덕성여대, 삼육대. 근데 덕성여대는 보통이니까 여기는 한번 해볼 만하네. 수능 최저가 있나 없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심리가 있는데 글로벌 융합대학이니까 2학년 때 이거를 골라가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좀 어렵고 여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서 내신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랑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추가 합격이 내 수준이니까 덕성여대 36대 갈 수 있네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는 추합을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이라고 우리가 인기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교과보단 종합이 훨씬 유리하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넌 남은 기간 동안에 내신 좀 올릴 수 있잖아. 그치? 2.2등급 정도로.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단계만 올린다고 해보자 일단.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눌러보고 여기서 종합을 눌러보면 중앙대까지 해볼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대학은 다 안전한 합격권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과 또는 면접 또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통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장 유리한 전형을 쉽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정시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4년제. 여기도 또 옵션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과로 놓으니까 그냥 문과 쪽으로 볼까요? 네, 그래서 건대 갈 수 있냐? 뭐 가는 학과도 있지만 못 가네요. 그죠?
이 정도 갈 수 있지만 대부분 못 가네요. 그죠? 그럼 점수 올리고 내리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80이니까 3점 정도 올리고 수학은 4점 정도 올려볼까요? 어때요? 훨씬 좋아졌죠, 그죠? 그러면 너는 다른 과목은 유지하면서 국어랑 수학을 이 정도 올리는 게 좋겠어. 올릴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의 정시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뭐 장려권 눌러보면 될 거고요. 또 아까 수시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서울에서 음, 심리로 갈 거다. 그래서 심리가 여기 있겠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울에 심리가 들어가는 모든 대학 학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심리가 없지만 아까 들어가면 2학년 때 심리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기. 추가 합격 없고. 그러니까 점수를 올려볼까요? 이게 83점, 74점. 그래서 결국은 뭐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이 정도 해가지고서는 심리학과 가기는 힘드네요. 이 정도만 심리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갈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눌러봤지만 수시랑 정시를 눌러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전형으로 더 유리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 좀 더 쉽게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내신으로 안 되는 애들은 정시까지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보면은 모의고사 OMR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입력에 모의고사 OMR.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학년이 고2다. 그럼 저희가 과거의 모의고사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의고사를 그냥 내가 또는 스스로 또는 학원에서 어떤 숙제로 해서 푸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정답을 입력해서 정답이 아니죠. 자기가 푼 답을 입력해서 저장 누르면 바로 이것이 분석돼서요. 이 성적 분석표가 만들어집니다. 성적 분석표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고2 수학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해볼까요? 얘는 너무 잘했는데 이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학생이 바로 핸드폰에서 분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이런 문제였구나. 2번이 이런 문제였고 전국에서 정답률이 이 정도고 이거 내가 틀렸네. 84%인데 실수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너가 이렇게 점수를 받았네. 그래서 상위 10%야. 그러니까 너가 2등급에서 좀 못한 편인데 요거 쉬운 거니까 요거를 네가 요번에 확실하게 네 것으로 만든다면 너는 이런 학생이 아니라 이런 학생이 될 거고 한 학년을 40만 명 기준에서 보면 너는 한 5,600등 정도가 오르겠네. 이거 하나로. 여기에 이것도 쉬워 보이네. 요거까지 하면 이렇게, 요거까지 하면 이렇게. 그래서 너는 5개 다 할 수 있겠네. 그럼 넌 이렇게 돼서 1등급까지 올릴 수 있고 단원으로 보면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약하네. 왜냐하면은 5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과제 또는 클리닉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특강이나 어떤 뭐 특별한 수업을 다시 편성을 해서 커리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 얘는 정답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은 실수가 좀 있는 학생이니까 실수를 보강하기 위한 어떤 뭐 미션을 뭐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시에서 뭐 아니,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하면 좀 더 신뢰성이 있고 상담할 때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 핸드폰에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결국 뭘 느낄까요? 여기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체계적이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입시 앱이, 이거 하려고 그래도 강사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런다. 이해해요. 뭐 강사가 하려고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강사는 이게 일이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사분들 이야기고, 원장님들 학원에서 이런 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이 된다면 좋지 않나요? 당연히 좋은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요, 여기에 학생에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활동을 기록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아이고, 이게 아니고, 그 다음, 학원에서 어떤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내면 여기에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해놨어요. 학원에서 숙제를 얘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수업 내용이 뭔지, 오늘 숙제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적어주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게 해놨고, 또는 학습 플래너랑 연결까지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 플래너부터 해볼게요.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7일이구나. 그럼 17일에 들어가서 여기에 내가 쓰는 거예요. 오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뭐 무슨 공부를 했는데 뭐 여기다가 뭐 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음, 학생들이 그거를 쓰면은요.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 학습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여기 학습 플래너에 가서 볼게요. 자, 이번 달 1일부터 오늘까지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썼나 눌러보면, 자, 이 학생은 19시간 했고, 이 학생은 44시간 했고, 제일 많이 공부한 과목이 과학이고, 국어고, 영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86시간에 대단하지 않나요? 예, 얘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썼나? 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거 뭐 했나? 얘 재수생인가 보네. 아침부터 이렇게 했네요.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수학 엄청 많이 했네. 과학이랑. 과학 50분, 국어는 안 했네. 수학 9시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관리자들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통계 확인.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했군. 국어만 볼까? 국어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수학은, 수학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학생들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입시 내비에서 그 수업이 끝나면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자기 반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8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얘네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얘는 숙제를 잘했고 얘는 덜했고 얘는 안 해왔고 오늘 수업 내용이 뭐다라고 쓰고 오늘 숙제 내용이 뭐다라고 여기다가 꼼꼼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핸드폰으로 아까처럼 날아가고요. 업무일지에도 자연스럽게 같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다 공통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8명의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김수빈 학생에게만 따로 써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보내면 이 8명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내용이 날아가면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보낸 걸 보내드릴게요. 어제 16일이니까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학원에서 이 선생님이 이 반을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네요. 이 선생님이 어제 이 반을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네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예, 어때요? 우리 학원에서 어제 이루어진 모든 수업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중3 수학을 한번 볼까요? 그럼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원장님의 중3 수학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3월 2일 날 이렇게 7일 날, 9일 날, 11일 날, 16일 날, 자,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상담으로 온 학생, 학부모에게 얘가 들어갈 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교재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어머니께도 이게 매일 수업이 끝나면 보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뭐 출결 알림이까지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보면은 학생 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학생 핸드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라고 볼게요. 이 학생 걸로 보면 여기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출결을 하면 여기에 띵동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남아요. 아, 언제 와서 언제 갔구나. 그 다음 오늘 수업이 끝나면 띵동 하고 여기에 이런 게 옵니다. 숙제를 덜 해왔네. 얘가 왜 덜 해온 건지. 수업과 숙제가 뭔데. 그럼 엄마가 이거를 보면서 아, 맞아. 우리 애가 성적이 뭐지? 여기 들어가서 성적이 어떤지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애가 수시와 정시로 어디 가는지 아까처럼 눌러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으로부터 관리를 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기가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학원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직접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 내비는 하나의 학원 앱인 거예요. 하나의 앱이 돼가지고 음, 여러분의 학원의 관리는 물론 학생들의 걸 도와주는 건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학원 관리 기능을 좀 넣어놔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뭐 김보아다. 그럼 김보아 여태까지 원비 어떻게 냈냐? 3월달 거도 냈네요. 그렇죠? 안 냈으면 여기 미납이라고 나오거든요. 4월 건 아직 안 낸 거고. 상담 일지. 아, 얘 여태까지 상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다 기록해 할 수 있고. 얘 여태까지 무슨 과목 들었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쓰면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이 현재 무슨 과목을 몇 명 맡고 있는지, 이번 달에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근무도 어떻게 하고 이번 달에 돈을 얼마 걷어야 되는데 어제랑 오늘 내내는 없고 아직 미납이 누구고 뭐 이러면 미납 애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고 문자 보낼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그 학생에게 알아서 이런 내용이 다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입시 내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보면은 중학교 모의고사를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작년 거 한번 볼까요? 작년에 2021년이니까 2월, 5월, 8월, 11월. 올해도 다시 2월. 그래서 1년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올리고 일주일 후에 통계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고등 모의고사를 보면 고등 모의고사도 직접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중학교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학생 수학이라고 할까요? 뭐 2학년 거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수만큼 인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이 정도만 해볼까요? 그래서 수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형태로 되어 있어서 1년 범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푸는 문제도 있고 어려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시간 동안에 풀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빡빡하다고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계산이 느리거나 이런 애들은. 근데 쉽게 말하면 실수로 틀리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인쇄를 하고요. 또 요거를 같이 인쇄를 합니다. 요거를
요거를 같이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수학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자기 학년과 이름을 쓰는 것처럼 시험지에도 자기 학년과 자기 학년은 필요 없고 이름을 여기다 쓰겠죠. 그쵸?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는 걷고요. 예, 학생은 요걸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기 핸드폰에서 OMR을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었죠. 그쵸? 여기에서 예, OMR을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에 들어가서 모의고사 OMR. 여기서 뺐구나. 여기서 입력에 들어가서 모의고사 OMR.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중학교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성적 분석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학교도 성적 분석표가 만들어집니다. 전국에서 상위 몇 %인지 또 그 문제를 맞고 틀린 애가 정답률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90점을 맞았든 뭐 100점을 맞았든 얘가 전국에서 몇 프로인지를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예,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통계입니다. 예,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수학 요번에 평균이 63점이고요. 14,000명 정도가 OMR에 응시를 해서 92점이 1등급 컷, 84점 2등급 컷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어부터 영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이걸 항상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니까 이걸 가지고서 같이 상담에 활용하시면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의고사를 수학만 보는 학원도 있고요. 수학, 영어 또는 국영수를 같이 보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무료로 진행을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학생도 건성건성 보고 부모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을 얼마를 받느냐 하면요. 한 과목 볼 때는 10,000원 받고요. 그러니까 과목당 10,000원 받으면 되는데 우리 동네 좀 경제적으로 좀 엄마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두 과목 보면 뭐 15,000원, 뭐 세 과목 보면 20,000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 하면은 성적 분석표를 봤을 때 1등급을 받거나 또는 저번보다 이 100분이나 등급이 오른 학생에게 뭐 햄버거 하나씩 사줬나 또는 뭐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준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저희 본사 주신다고 하고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학원에서도 운영하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을 한번 빼고 응시하기 때문에 세 달에 한 번씩 응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거죠. 문제를 만들거나 채점하거나 성적 분석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응시를 하면 학생들이 전국으로 몇 프로인지 알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중학생도 여기다가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면 똑같이 정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성적도 여기다가 내신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수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고등학생뿐이 아니라 중학생들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뭐 초등학교고 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저희가 사실은 유료 아이디와 무료 아이디로 나눠지는데요. 유료 아이디는 이런 입시를 눌러서 보거나 또는 모의고사 OMR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유료 아이디고요. 그냥 애들에게 숙제 보내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뭐 출결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일지 기록하고 원비 관리 받고 이런 것들은 무료로 드립니다. 100개든 뭐 500개든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 내비를 만들면서 입시만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학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빼먹었는데 저희가 이 원비 관리 같은 경우에 카드 단말기까지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 학생이다. 그럼 이렇게 결제 버튼을 누르면 왜 62만 원인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 결제 누르면 그냥 카드 단말기에 카드만 꼽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금액 넣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인쇄돼서 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이 32만 원, 영어가 32만 원, 두 과목 같이 들으니까 2만 원 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학원에서 아무리 반이 많고 아무리 할인이 다양하게 있더라도요. 여기다가 다 그 반이 얼마짜리 반이고 그 다음에 만 원짜리 할인반, 2만 원짜리 할인반, 3만 원짜리 할인반 다 만들어 가지고 학생에게 그것을 배정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배정을 하거나 두 과목 들으니까 영수 할인 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배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 원비가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일단 기본적인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지금부터 질문 있으면 좀 받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사업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